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업 퇴출에 소극적이던 야권에서 이례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꺼내들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 퇴출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완성적 한계 기업, 일명 좀비 기업에 대해선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야당 대표들의 주장입니다. 정부 주도 구조조정 대상 1순위는 업황 부진에 허덕이는 해운업과 조선업이 꼽힙니다. 정부는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나머지 취약 업종도 일단 업체의 자율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지켜보고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뛰어들 태세입니다. 지지부진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다 국민경제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한없이 이렇게 끌고 간다든가 이렇게 될 수 없고 필요한 시점에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문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 등을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재계는 채권당과 자율협약을 맺은 현대상성과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받은 한진해운의 향배를 보면 구조조정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IMF 때와 같은 인위적인 산업 재편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골치 아픈 산업 구조조정의 문제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는 길만이 대량 실업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구조조정 후유증을 최소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올해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 산업계에 한바탕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업황으로 국내 조선업계에서 15,000여 명이 일터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등 국내 중대형 9개 조선사의 조선 및 해양 관련 인력은 2014년 20만 4천여 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19만 5천여 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수주 급감에 해양 플랜트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대형 3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데다 협력사 줄도산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실직한 3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다니던 조선소 협력업체가 부도나면서 직장을 잃은 30대 후반의 A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며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에는 부산의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36살 김모 씨가 승용차 조수석에 착화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차에 불이 났습니다. 김 씨 가족은 경찰에서 김 씨가 2개월 전 다니던 조선소를 그만두고 실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계획표를 내놨습니다. 고갈 위기에 놓인 사회보험은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만들어 예산을 쓸 때는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내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재정 운용 방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갈 위기에 놓인 사회보험 해결책입니다. 당장 9년 뒤 바닥을 드러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 시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건전화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나 선거 공약을 낼 때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해 포퓰리즘 남발을 막는 페이고 원칙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국가 부채와 재정 수지의 한도도 법으로 정해 그 안에서 살림을 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축제 예산에 대한 총액 한도제를 설정하고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누리 예산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중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재량에 맡겼던 세출 구조조정은 재량 지출 10% 삭감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해 새 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그만큼 지출을 줄여 예산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줄인 지출을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와 신산업 육성, 취약계층 지원과 안보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가 늘었지만 대중국 투자액은 7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외환보유액 운용분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 잔액은 총 7,67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8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2,00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연합과 동남아, 중국 순이었습니다. 지역별 투자액은 대부분 증가했지만 중국은 106억 달러 줄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잔액은 9,396억 달러로 재작년 말보다 547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 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정년 연장 적용 대상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급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4%였으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의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42%는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습니다. 대기업이 장애인을 위주로 채용하는 자회사를 세우면 투자금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인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직원 100명당 2.7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1.9%로 민간 기업 평균인 2.55%에 크게 못 미칩니다. 독일과 일본의 대기업들과 비교해도 참여가 저조한 수준. 이에 정부가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장애인을 위주로 채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최고 10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의 75%까지 지원합니다. 자회사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모회사 고용률에도 반영해줍니다. 올 연말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를 첫 해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대기업으로선 예외적으로 내부 거래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30대 기업이 아주 미진하기 때문에 중점 관리를 하겠다. 지금까지 44개 수준이었는데 그걸 좀 확장해서 76개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아울러 수도권 남부 지역에 300명 규모의 장애인 직업훈련 개발원을 신설하고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지에 반도체와 기계 등 기업의 필요에 맞춘 직업훈련센터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1년 사이에 9% 넘게 증가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모임인 재벌 사내 유보금 환수운동본부는 10대 재벌 93개 상장 계열사의 2015년 개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산업재해, 불법 파견, 저임금 등으로 재벌들이 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둔 만큼 이를 사회로 환수해 근로자와 서민 생존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이는 유무형 자산을 총칭한 것으로 현금성 자산은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이나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수법 대신 이른바 대출 사기형 수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40대 남성을 주로 노리는 겁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경찰이 인천에 있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현장에 들이닥칩니다.
올 1월에서 3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수법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각종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이른바 대출 사기형 수법은 전체 발생 건수의 80% 가까이를 차지해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속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의 수요가 많은 40대 남성들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1단 가운데는 실제 대출 상담 경력자가 포함돼 있어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치밀하게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범들이 미리 입수해 놓은 대출 상담 기록이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대출 금액과 금리를 제시하면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경찰은 금융회사에서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할 때는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해당 회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비전입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 활동을 시간 없이 유급 근무로 인정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은 시정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국 금속 노동조합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을 상대로 낸 단체 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은 유급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이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회사 비용으로 노조의 업무용 차량 등을 지원하도록 한 또 다른 단체 협약 조항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50대 건설업체 CEO가 참석한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열어 재해 예방 공동협력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50대 건설업체 CEO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원청의 사고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행정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초고층 건물 공사의 위험 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건설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갑갑한 사무실 말고 공원이나 카페 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를 뜻하는 말이 있죠. 바로 스마트워크입니다.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먼저 스마트워크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스마트워크는 원래 지정된 근무 시간과 지정된 공간에서 탈피해서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근무자가 최근의 정보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나 정보, 지식과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직장인들이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또 같이 퇴근을 하고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탈피해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워크가 등장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네, 스마트워크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탄소 배출량이나 교통체증, 시간 자원의 낭비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과 사회 취약계층의 높은 취업 장벽 등 사회적 책임론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스마트워크를 불러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유연한 업무 환경을 할 수 있는 태블릿 PC 같은 정보기기가 보급되고 네트워크 구축도 스마트워크를 가능하게 했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워크 도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또 궁금한데요. 어떻게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나요? 네, 2015년 스마트워크 이용 현황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부문에서 2015년 스마트워크 이용률은 14.2%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대비해서 3.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고요. 특히 사업자의 규모가 클수록 이용률도 높았습니다. 스마트워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 모바일 오피스였고요. 이어서 원격 회의와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센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스마트워크가 특히 좋은 점이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에 딱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업무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는데요.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측면에서는 스마트워크가 사무실 운영 및 관리 비용 절감, 또 업무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부분이 참 많은데요.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육아와 가사 시간 확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의 경우 스마트워크가 육아나 가사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연령별로는 20대 60%가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요즘의 스마트한 사회에 걸맞게 기업이나 개인한테나 모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워크를 실제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포스코인데요. 네. 스마트 오피스와 스마트 작업장으로 나뉘어서 스마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사는 스마트 오피스, 제철소는 스마트 작업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스마트 오피스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서 관리와 PC 영상회의, 모바일 오피스와 사내 SNS 등을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업무 몰입도와 협업도 높아져서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성과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업무 공간 활용성이 25%, 수용 인원은 4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유 공간이 확보돼서 당장은 임대비부터 줄여졌고요. 특히나 직원들은 이메일 보고가 활성화되면서 임원과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늘었고 본업에 몰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스마트 워크센터를 이용하는 분도 많다 했는데요. 이 스마트 워크센터는 어떤 건가요? 네, 스마트 워크센터는 업무 수행 공간이 사적인 공간, 가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가능하고 일정 수준의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뜻합니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대부분 스마트 워크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스마트 워크센터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 절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업무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업무 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동거리에 따른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 등이 차이가 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스마트워크 정말 업무 환경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역시 양면성이 있겠죠.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워크의 확산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민간 부문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의 구분이 모호한 점, 또 대면 중심의 직장 문화와 보안 문제 등이 스마트워크 도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스마트워크 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조직 문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역시 좋은 점이 있으면 또 그에 반해서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또 기대되는 효과가 더 많잖아요. 네. 앞으로 기술의 발달 등이 계속되면 이 스마트워크가 점차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은 근로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죠. 때문에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창의적인 기업 경영,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식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줌으로써 일의 성과가 사회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부터는 유연하고 재택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가 양득 지원 사업도 신설된 만큼 널리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에게도 또 근로자에게도 바람직하다면 확산되는 게 맞겠죠.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는 또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기업 뉴스를 되짚어보는 기업 기상도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유난히 사정당국에 드나든 기업들이 많고 또 두드러졌던 한 주였습니다. 총선도 끝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정이 시작된 걸까요? 지난 한 주의 기업 뉴스들을 기업 기상도로 살펴보시죠. 김종수 기자입니다. 한 주 기업 뉴스 되짚어보는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기업들의 순환 시대입니다. 경제 환경도 최악인데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기업 뉴스가 많이 나온 한 주였죠.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맑은 기업입니다. 빵재벌 SPC입니다. 전통 누룩에서 제빵용 토종 효모를 찾아내 효모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빵 반죽을 부풀게 하자면 효모가 필수죠. 요새 고급 빵집들 중에 천연 효모 쓴다는 곳 꽤 보입니다. 하지만 이 효모를 대량 생산하긴 어려워 대부분 서양산 이스트를 써왔는데요. SPC그룹이 서울대와 연구 끝에 토종 효모를 찾아내 빵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허영인 회장님, 맛있는 고급 빵으로 좁은 내수보다 글로벌 경쟁에 나서기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를 뒤엎은 드라마 태후, 태양의 후예 열풍에 달아오른 면세점 업계입니다. 메르스 사태 뒤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 유커, 요새 다시 돌아온다죠. 이것만으로도 면세점들은 한숨을 돌렸는데 태후 열풍에 그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주 있을 면세점 추가 선정에서 4곳이나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 면세점은 모델로 태후 주인공 송중기를 붙잡았습니다. 21세기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죠. 그 중심이 무너란 것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이제 흐림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현대상선, 한진해운, 양대해운사,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빅3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속도전 방침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 정부가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부총리는 자율로 안 되면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했고 국회 다수당이 된 야당도 구조조정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상선은 회생 절차가 거론되고 한진해운은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조선빅3에 수천 명을 자르겠다는 구조조정에 외환위기 때도 끄덕없던 부자 동네 울산과 거제, 소비 위축과 대량 실업 우려가 나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구조조정은 필요하고 대주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 근로자와 내수는 지키는 슬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검찰 수사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가습기 살균제 4사, 그중에서도 옥시입니다. 검찰이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 관계자들을 소환했는데요. 사정이 고약합니다. 수사 직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 관련 자료 폐기 의혹 때문입니다. 회사도 주식회사에서 외부 감사나 공시 의무가 적고 파산 시 책임도 제한되는 유한회사로 바꿨다죠. 이런 가운데 옥시는 사과와 함께 기존 50억 원 외에 추가 50억 원을 피해자 지원에 내겠다고 했고 롯데마트도 100억 원을 내겠답니다.
그런데 두 회사 대표님들 너무 늦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게 가족 잃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인지 검찰에 엎드린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엔 부영그룹입니다. 특별 세무조사 소식 전해지더니 검찰이 탈세 혐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들 분양으로 목돈 만질 때 임대주택에 집중한 이중근 회장의 독특한 경영으로 유명한 부영그룹. 상장사 한 곳 없어도 재계 20위권 알짜 건설재벌입니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없어서일까요? 국세청이 거액의 법인세 탈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요새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모두 사정의지가 전례 없이 강해 보입니다. 이중근 회장님, 투명성을 좀 더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애플코리아입니다. AS 갑질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다시 뜯어고쳤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 약관입니다. AS 불편 중 상당 부분이 이 약관 때문인데요. 수리업체가 수리하게 부품 달라는데 이를 취소해도 아무 책임이 없고 멋대로 대체 부품을 보내도 받아들여야 한다. 애플분들이 아니면 이해가 참 안 되는 내용이죠. 애플코리아, 아니 애플분들. 애플은 무소불위의 슈퍼갑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수사에, 조사에 경쟁의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국민과 기업인의 심리부양은 선거 전이 아니라 이런 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